칼날 길이만 무려 150cm, 전체 길이는 2m, 압도적인 크기에 감탄이 절로 나오죠. 네, 멋집니다. 게임에서나 쓸 법한 이 무기, 그런데 이게 실제 전장에서 사용됐다는 사실, 그것도 14세기 일본에서요. 상상해봅시다. 무겁고 느리고 좁은 곳에선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하는 이 거대한 검을 굳이 들고 싸운 이유가 뭘까요? 효율적인 무기라기엔 너무 불편하고 실전용이라기엔 이해가 안 되는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검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묘하고 거대한 무기, 바로 노다치입니다. 왜 이런 비효율적인 괴물이 만들어졌는지,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슷한 길이의 유럽의 대형검 츠바이 핸더와는 전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죠. 우선 1330년대 일본 남북조 시대로 가보죠. 당시 일본은 북조와 남조로 갈라져 약 60년간 내전을 벌였고, 1336년 교토를 중심으로 한 북조와 요시노를 기반으로 한 남조가 충돌하면서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시기 전투는 기마공술 중심 전투에서 벗어나 보병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병력 규모도 평균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단위로 커졌죠. 특히 1350년대 이후에는 집단 밀집 전투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타치 같은 무기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등장한 게 더 길고 더 넓게 베어버리는 무기, 노다치였던 겁니다. 상황을 하나 재현해보죠. 수백에서 수천 규모의 기병이 속도를 붙이며 돌진해옵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 길어야 몇 초. 이때 일반 일본도, 즉 타치는 길이 70에서 80cm로 닿기도 전에 끝납니다. 그런데 노다치는 달라요. 길이만 1.3에서 1.8m, 양손으로 다루는 대형검. 크게 휘두르면 적을 동시에 베어낼 수도 있고, 돌진해오는 기병, 말다리나 기수를 베어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일부 기록에선 기병 돌격을 막기 위한 병기로 노다치를 언급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노다치는 평균 무게가 2에서 3kg, 일반 일본도가 1kg 남짓인 걸 감안하면 숙련된 병사라도 연속으로 빠르게 휘두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래서 노다치는 일반 병사가 아니라 체격이 크고 훈련된 일부 병사들만 사용했어요. 게다가 길이가 130에서 180cm, 좁은 곳이나 숲, 산지에서는 거의 사용 불가. 오래 싸우는 무기라기보단 타이밍을 잡고 짧게 강하게 쓰는 무기. 훈련도 결코 쉬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노다치는 길이와 무게 때문에 단순한 검술이 아니라 관성과 거리, 타이밍을 동시에 제어해야 하는 무기. 실제로 이런 대형검을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과 근력이 필요한 만큼 모든 병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었단 거죠. 일부 숙련된 병사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용된 무기. 한번 휘두르면 멈추는 것도, 궤도를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만약 빗나간다면 다음 동작 전까지 빈틈이 너무 크게 생겨 썰리는 건 시간 문제죠. 한마디로 도박이라 봐야죠. 만드는 건 또 어떨까요? 일본도는 겉으로는 하나의 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성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열처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가열 자체는 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칼날에는 얇게, 등에는 두껍게 점토를 바른 뒤 물에 담그는 방식. 이 차이로 인해 날은 빠르게 식어 단단해지고 등은 천천히 식어 유연함을 유지합니다. 하나의 금속 안에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셈인 거죠. 문제는 길이죠. 노다치처럼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균형을 유지하는 난이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긴 금속 전체를 고르게 가열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물에 담그는 순간에도 부위마다 냉각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 아주 짧은 시간 차이가 그대로 구조에 남거든요. 그렇게 되면 휘어지거나 비틀리거나 내부에 응력이 남아요. 담금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균일 냉각과 잔류 응력이 변형과 균열의 주요 원인이라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죠. 즉, 노다치는 제작 단계부터 실패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를 가진 무기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전국시대 다이묘들은 때때로 단순한 전투 효율을 넘어 자신들의 힘과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에스기 겐신의 경우 체격이 큰 병사들을 선별해 긴 오다치를 든 호위병으로 운용했다는 전승이 전해지죠. 그리고 노다치 하면 상징적인 인물도 등장하죠. 바로 마가라 나오타카.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사쿠라 가문 소속으로 키 약 210cm의 거구였으며 칼날 길이만 221cm가 넘는 노다치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죠. 그의 앞에는 밀집된 보병 진영, 특히 창을 든 병사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전열을 형성하고 있었죠. 이 구조에서 노다치는 뒤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노다치는 공간이 필요하죠. 최소 반경 2m 이상의 회전 공간. 그래서 그는 전열 앞으로 치고 나가며 창병 중심의 밀집 진영을 유지하고 있던 적진을 향해 그대로 파고듭니다. 밀집된 창병 진영 앞에서 노다치를 휘두르는 선택. 이건 전술적으로 보면 거의 자살에 가까운 판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을 베어냅니다. 짧은 순간 동안 그는 상대 진영을 흔들었고
주변 병사들이 잠깐 주춤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이게 바로 노다치의 존재 이유죠. 뚫는 무기가 아니라 흐트러뜨리는 무기.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창에 의해 쓰러지죠. 특히 다수의 창이 동시에 찌르는 집단 찌르기 전술 앞에서는 회전 무기인 노다치는 대응이 불가능했거든요.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전장에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왜 계속 사용됐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그 무기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당시 일본 무사문화에서는 크기는 위력, 위력은 곧 명예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실제로 1400년대 기록에는 노다치 길이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사례가 등장해요. 전투 효율? 그건 2순위였어요. 저걸 휘두를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상징성이 더 중요했거든요. 심지어 일부 노다치는 실제 전투용이 아니라 신사에 복납되는 의식용으로 제작되기도 했어요. 길이 3m 이상의 검이 발견된 사례도 있는데 이건 전투용이 아니라 완전히 상징물이었죠. 즉, 노다치는 점점 무기에서 퍼포먼스로 변해갔던 거죠. 근데 유럽도 이런 비슷한 검이 있지 않나? 맞아요. 유럽에서도 15세기 독일에서 츠바이핸더가 등장하죠. 길이는 노다치와 비슷한 대형검. 하지만 쓰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밀집된 창병 진영을 상대하기 위해 이 검이 사용됐습니다. 진영 앞에서 창을 밀어내고 틈을 만드는 역할, 즉 조직 속에서 움직이는 무기였던 거죠. 반면 일본의 노다치는 다릅니다. 혼전 속에서 순간적으로 거리 우위를 잡고 전열을 흔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즉, 같은 길이의 무기라도 전술 환경에 따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노다치는 개인의 판단과 타이밍에 크게 의존하는 무기였고, 츠바이핸더는 집단 전술 속에서 역할이 정확히 정해진 무기였다는 거죠. 노다치는 지금 들어간다를 개인이 결정해야 했고, 츠바이핸더는 지금 밀어붙인다를 함께 맞춰야 하는 구조였던 거죠. 문화적 배경도 이 차이를 더 뚜렷하게 만들어요. 일본은 개인의 기량과 돌파가 중요한 전투 환경이었고, 유럽은 밀집 진영과 협동이 전장의 기본. 결국 이 차이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같은 길이의 검이 한쪽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무기로 남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술 속에서 필요로 기능하는 무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무기의 차이가 아니라 전장을 보는 방식의 차이. 1467년 오닌에 난 이후 전장은 조직화되고 규모는 수만 단위로 커지고 밀집 전투와 빠른 대응, 협동 전술. 이 환경에서 노다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죠. 그리고 1543년 화승총이 전해지면서 전장의 기준은 완전히 바뀝니다. 길이가 아니라 사거리가 모든 걸 결정하기 시작해요. 결국 노다치는 전장에서 밀려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다루기 까다롭고 비효율적인 무기였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검은 힘과 위력,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전장을 떠난 뒤에는 신사에 복납되며 싸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의미를 남기는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